우리는 안다. 어떤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걸어도 결코 닿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바란다. 아니,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간절히 바라게 된다.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마음이 오히려 그 욕망을 더 깊고 무겁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라 말했다. 단지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도록 구조화된 존재. 그의 철학에서 인간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갈망은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충족은 또 다른 갈망의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원하고, 얻고, 실망하고, 다시 원한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순환이다. 이루어지지 않는 욕망은 우리를 아프게 한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픔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욕망이란 단순한 소유의 욕구가 아니라 존재를 향한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무언가를 갖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이르고 싶은 것이다. 더 나은 나, 더 완전한 나, 더 사랑받는 나. 하지만 그런 나는 결코 도달될 수 없다.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다. 이 글은 그런 욕망의 불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부정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어쩌면 그 불가능한 욕망 때문에 삶을 계속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희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바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바람이 우리를 내일로 이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 수업에서 말한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삶은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중심엔 늘 충족되지 않은 욕망이 있다. 그는 단호하다. 인간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끝없는 갈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그러나 그는 또한 말한다. 바로 그 고통 속에서 철학이 시작된다고. 사유는 괴로움에서 비롯되고 철학은 그 괴로움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이다. 이 글은 그 사유의 시작점이다. 우리가 왜 불가능한 것을 원하는지, 왜 얻고도 공허한지, 왜 내려놓지 못하고 다시 욕망하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려 한다. 이제 그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보려 한다. 왜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가? 그 첫 물음에 함께 들어보자. 1장. 왜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가? 어쩌면 인간이란 갖지 못할 것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눈앞에 놓인 현실보다 닿지 않는 이상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이미 손에 쥔 것보다 멀리 있는 가능성에 더 마음이 끌린다. 이성으로는 알면서도 감정은 고집한다. 그것은 이룰 수 없어. 그건 내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은 그쪽으로 향한다. 그 욕망이 상처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본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이란 충족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말한다. 욕망은 채워지기 위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충족 자체를 거부하는 속성을 지녔다. 어떤 것을 갖는 순간 욕망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다시 나타난다. 얻고 나면 시들고 만족하고 나면 공허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갖지 못한 것을 원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갖지 못할 것을 더 원하게 되는 구조 안에 놓여 있다. 불가능한 욕망은 오히려 더 선명하다. 그것은 현실과 닿지 않기에 이상으로 떠오르고 실제로 살아보지 않았기에 결핍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결핍은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한다. 실현되지 않은 사랑, 끝내 이루지 못한 꿈, 가질 수 없었던 관계.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게 흔든다. 그것은 단순한 결핍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질문하게 만드는 공백이다. 우리는 얻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원하는 존재다. 이 말은 오히려 인간이란 존재의 구조를 가장 정직하게 말해주는 통찰이다.
우리의 고통은 결핍에서 오고 그 결핍은 다시 욕망을 낳는다. 그리고 그 욕망은 충족되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결핍을 낳는다. 우리는 마치 지평선을 향해 달리는 사람과 같다. 분명히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목표. 그게 욕망이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다른 갈망이 숨어 있다.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감각. 이 삶이 완전하지 않다는 인식.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통해 그 부족함을 메우고자 한다. 어떤 이는 사랑으로, 어떤 이는 성공으로, 또 어떤 이는 인정으로.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본질적인 공허를 채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욕망은 인간의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다움의 증거다. 갖지 못할 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그 마음. 그것이 삶을 계속 걷게 만드는 동력이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지금 바라는 그것이 진짜로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불가능한 욕망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했다. 충족되지 않을 것을 향해 욕망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사유해야 할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그러니 지금 당신이 어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롭다면 그 괴로움은 헛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고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증거다. 욕망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다시 살아가게도 만든다. 우리는 왜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가? 그 물음의 끝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 욕망이 충족될 때 왜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지를 들여다보려 한다. 정말 원하던 것을 얻고도 왜 우리는 다시 허전함을 느끼는 걸까? 그 공허함의 정체에 대해 함께 사유해보자. 2장. 만족은 왜 오래 머물지 않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만족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잠깐의 기쁨이 지나고 나면 묘한 허전함이 따라온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우리는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도 다시 불만족을 느끼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 반복되는 공허함의 정체를 꿰뚫어 본다. 그는 말한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곧바로 새로운 욕망이 들어선다. 인간은 만족을 목표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만족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한다. 만족은 정지이고 정지는 곧 지루함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려 한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욕망, 새로운 자극. 하지만 그 끝에는 또다시 같은 결핍이 기다리고 있다. 만족은 잠시의 착각이고 욕망은 다시 고개를 든다. 결국 우리는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다. 예를 들어보자. 오랫동안 바라던 직장을 얻었을 때 우리는 잠시 행복하다. 그러나 곧 새로운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업무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피로, 성취 뒤에 남는 허무함. 연애도 마찬가지다. 사랑을 얻는 순간의 감정은 뜨겁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감정은 익숙함으로 바뀌고 익숙함은 때로 무감각을 불러온다. 우리는 새로운 사랑, 더 깊은 연결, 더 큰 감정을 찾기 시작한다. 만족은 결코 끝이 아니다. 새로운 갈망의 문일 뿐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물어야 한다. 만족이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것이 문제일까? 아니면 만족을 삶의 목표로 삼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일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은 고통 속에 있을 때보다 아무 고통이 없을 때 더 괴로워한다.
이는 아이러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내면의 구조를 말해주는 중요한 통찰이다. 우리는 고통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자신의 텅 빈 내면을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또 다른 불안을 낳는다. 만족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것은 일시적이며 곧 다음 욕망의 자리를 내준다. 진짜 문제는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사라져야 할 무언가로 착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만족을 통해 완성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인간에게 완성이란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인간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 간극이 바로 고통의 뿌리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 만족을 얻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제안한다. 만족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것이 사라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욕망이 다시 피어오르는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 감정이 불안할지라도 바로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자각하게 된다. 만족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 방식이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쁨이 지나가고 허무가 찾아오고 다시 새로운 바람이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모든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 우리는 결코 완전해지지 못한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음을 자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삶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반복되는 결핍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한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는가? 왜 충족이 아니라 결핍이 인간을 이끄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이어가 보자. 3장. 가질수록 허전한 마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 있다. 그걸 얻기만 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고 인생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았던 순간. 그런데 막상 손에 넣고 나면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허전해진다. 오히려 욕망을 잃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마음 한켠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얻을수록 더 허전해질까? 쇼펜하우어는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보다 더 섬세하게 파고든 것은 충족 이후의 정서였다. 그는 말했다. 충족된 욕망은 곧바로 새로운 결핍을 불러온다. 그리고 그 결핍은 욕망이 실현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큰 허물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나를 지탱해준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룬 순간 방향을 잃는다. 욕망은 사라졌지만 공허가 남는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할 때 그 대상은 단순한 물건이나 상황을 넘어서 의미로 기능한다. 예컨대 어떤 직장, 어떤 사람, 어떤 성취는 단지 결과가 아니라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무언가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 욕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 의미는 흔들린다. 현실은 늘 상상보다 단단하고 예측보다 평범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공허해진다. 결국 우리는 욕망했던 그 자체보다 욕망하는 상태를 더 원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가질수록 허전해지는 이 감정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다.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외부의 무언가의 삶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다. 사랑받는 것, 인정받는 것, 성취하는 것, 모두 바깥에 있는 것들이다. 그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생기는 허전함은 그 모든 것이 결국 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통찰로 이어진다. 우리는 결국 외부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를 반복하며 그 끝에서 비로소 내부로 향하는 전환점을 마주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끊임없이 배고픈 존재로 말했다. 이 의지는 채워지는 순간 안정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또 다른 결핍을 찾아 스스로를 몰아세운다. 인간은 그렇게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한다. 더 갖고 싶고, 더 되고 싶고, 더 사랑받고 싶어진다. 그리고 그 모든 바람은 허전함을 자양분 삼아 자라난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공허함 덕분에 다시 욕망한다. 그렇다면 이 허전함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사유의 자극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왜 허전한가? 내가 원한 것은 정말 이것이었나?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된다. 공허함은 삶의 실패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고요한 거울이다. 결국 우리는 안다. 어떤 것도 나를 완전히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을. 그래서 더 이상 바라는 마음이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조차도 흘러가는 것임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가질 수 없는 것들과 이루었지만 공허한 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이 욕망의 구조 속에서 타인의 욕망이 어떻게 우리의 욕망이 되어가는지를 들여다보려 한다. 우리는 진짜 나의 것을 바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욕망을 흉내내고 있는 걸까? 4장. 그 욕망은 누구의 것인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정말 나의 것일까? 더 나은 삶, 인정받는 자리, 사랑받는 관계. 그토록 간절했던 것들이 과연 처음부터 내 안에서 시작된 욕망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다 따라한 것일까? 우리는 욕망을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 마음의 출처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낯선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를 따르는 존재라 믿지만 그 의지조차 본능과 타인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누군가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바라게 된다. 부러움이 욕망으로 바뀌고 그 욕망은 어느새 내 삶의 목표처럼 자리를 잡는다. 그것이 모방적 욕망이다. 문제는 그 욕망이 내 삶에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누군가의 삶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자. 처음엔 단순한 부러움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마치 내가 원하는 삶처럼 착각하게 된다. 좋은 직장, 넓은 집, 안정된 관계. 우리는 그것들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모습을 욕망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 삶을 살아보면 예상치 못한 피로와 공허함이 몰려온다. 왜냐하면 그 욕망은 나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빌려온 것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욕망의 구조를 자기 착각이라 말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란다. 그런데 그 바람이 진짜 나의 내면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 세계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인지 분별하지 않는다. 그 결과 충족된 후에도 이상하게 허전하고 방향을 잃은 느낌에 빠진다. 왜냐하면 진짜로 채우고 싶었던 마음은 여전히 손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이다. 진짜 욕망은 조용하다. 타인의 시선과 비교 없이도 떠오르는 바람. 그것은 드물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자극적인 타인의 삶에 끌려간다. 누군가의 성취, 누군가의 관계, 누군가의 속도. 그 비교가 쌓이면 결국 우리는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그 멀어짐은 무기력과 혼란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때로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건 정말 내가 원했던 걸까? 이 길은 나의 길이 맞을까? 그 질문이 시작될 때 우리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을 관찰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욕망이 나의 것은 아니다. 그 사이를 구분하는 감각이
우리를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든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충족된 욕망이 왜 더 큰 괴로움을 남기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루었는데도 공허한 그 감정, 그 정체를 함께 마주해보자. 5장. 이루어진 욕망이 더 괴로운 이유. 욕망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를 괴롭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욕망은 이루어진 후에 오히려 더 깊은 고통을 남긴다.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는데 왜 마음은 더 불편해지는 걸까? 분명히 원했고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것인데 막상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왜 더욱 혼란스러워지는가?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은 욕망의 충족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충족 이후 찾아오는 공허함 속에서 더 깊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고. 그는 충족의 순간은 짧고 그 뒤를 따라오는 권태와 불만이 더 길다고 했다. 욕망은 마치 허기와 같다. 배가 고플 땐 음식이 간절하지만 막상 배가 부르면 무언가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된다. 만족은 끝이 아니라 전환일 뿐이다. 그리고 그 전환은 종종 불편함과 괴로움의 이름으로 다가온다. 이루어진 욕망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감정을 던지기 때문이다. 첫째, 이게 다인가? 하는 허탈감. 기대가 높았던 만큼 현실은 항상 부족하다. 둘째, 이제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 상실. 셋째,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부담. 우리는 얻기 전에는 갈망하지만 얻고 나면 그것을 잃을까봐 불안해진다. 이 모든 감정이 얽히며 이루어진 욕망은 새로운 고통의 씨앗이 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욕망이 처음부터 진짜 나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장에서 다룬 것처럼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의 기준으로부터 비롯된 욕망은 충족되더라도 만족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이걸 원했나? 라는 자각이 뒤늦게 찾아오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불러온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무력감이다. 충족은 성취가 아니라 질문의 시작일 수 있다. 게다가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자신이 무언가를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의심하기도 한다. 내가 이 정도를 누려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이 관계,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 불안은 기쁨을 잠식하고 욕망을 실현한 사실조차 버거운 무게로 다가오게 만든다. 결국 우리는 얻기 전보다 얻은 후가 더 무거워진다. 욕망은 충족되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고통으로 바뀌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구조를 인정하라고 말한다. 욕망이 이루어졌는데 괴로운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실패도 아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순환의 일부다. 문제는 그 고통을 외면하려 하거나 더 큰 욕망으로 덮으려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고통의 구조를 반복하며 더 깊은 소모 속으로 들어간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왜 이룬 후에도 고통스러운가? 그 질문을 피해선 안 된다. 이루어진 욕망이 괴로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의 나는 만족하는가? 그 괴로움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를 흔드는 물음이다. 그리고 그 물음은 때때로 우리를 더 깊은 사유로 이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반복되는 욕망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 욕망을 멈출 수는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우리는 진정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욕망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함께 사유해 보자. 6장. 욕망을 버릴 수는 없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욕망에 대해 말해왔다. 닿을 수 없는 바람,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루어진 후에도 남는 허무. 그리고 이제 묻게 된다. 그렇다면 욕망을 버릴 수는 없는가? 아예 내려놓고 바라는 마음 없이 살아갈 수는 없는가?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단순하고 평온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은 의지를 가진 존재이며 그 의지는 곧 욕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는 욕망이 있는 한 고통은 피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인다. 의지를 거부한다는 것은 곧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욕망을 버릴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욕망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사유를 통한 거리두기를 제안한다. 즉, 욕망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이다. 지금 내 안에서 작동 중인 욕망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나 사이의 틈을 만드는 일이다. 그 틈이 바로 철학의 시작이다. 우리는 욕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다. 원한다고 해서 곧장 달려가지 않고 먼저 물어보는 것. 정말로 이게 필요한가? 이 욕망은 나를 위한 것인가? 타인을 의식한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관찰자가 된다. 그때부터 욕망은 더 이상 삶을 끌고 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욕망을 통해 삶의 방향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된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 불교에서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욕이란 욕망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동양적 통찰을 깊이 받아들였다. 그는 욕망을 통해 고통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사유의 재료로 삼으며 결국 그 사유 속에서 욕망의 힘을 해체하는 길을 모색했다. 물론 이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욕망은 매우 교묘하고 때로는 우리 삶의 전부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욕망을 버리겠다고 다짐했다가도 어느새 또 다른 욕망에 이끌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그 흐름 속에서도 조금씩 자각의 감각을 키워가는 일이다. 지금 나는 욕망하고 있구나. 지금 이 감정은 결핍에서 온 것이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순간들이 쌓이면 욕망은 더 이상 삶을 지배하지 못한다. 욕망을 버릴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은 채 살아갈 수 있다. 바라는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철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조언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게 욕망을 품은 채 살아가는 인간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마음은 늘 닿지 않는 곳을 향하지만 그 바람을 안고도 우리는 걸어간다. 그 삶의 방식에 대해 마지막으로 함께 사유해보자. 7장. 마음은 늘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한다. 우리는 종종 그곳에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방향을 바라본다. 어릴 적엔 막연히 더 좋은 어른이 되고 싶었고, 어른이 된 후엔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가까이 다가설 수 없음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완전함을 꿈꾼다. 마음은 언제나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결코 충족되지 않는 존재라고 했다. 욕망은 그 자체로 고통을 만들고 충족은 잠시의 안도 이후 다시 갈망으로 이어진다고. 그에게 있어 인간은 늘 결핍된 상태로 살아가는 운명을 지닌 존재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 바깥을 향한다.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고 언제나 더 나은 어딘가를 향해 흔들린다. 그렇다면 이 마음은 잘못된 것일까? 닿을 수 없는 것을 향해 사는 이 삶은 허망한 것일까? 그는 인간이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그 불완전성 자체가 인간 존재의 진실이라고 보았다. 즉, 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바라보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도달하지 못하는 바람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로 그 바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 원하는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동력도 가질 수 없다.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 더 깊은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 그것이 비록 이루어질 수 없을지라도 그 마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결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는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고통 없이 철학은 시작되지 않으며 결핍 없이 인간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이 쓸모없지 않다는 뜻이다. 마음이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질문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질문이 우리를 조금씩 깊은 삶으로 이끈다. 그래서 멈추지 말자. 다다를 수 없다고 해서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말자. 마음이 향하는 그 방향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닿지 않아도 괜찮다. 어쩌면 우리는 닿지 않기에 그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늘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하더라도 그 바람을 지닌 채 하루를 살아내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삶이다. 글을 마무리하며 욕망을 안고도 살아가는 법.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욕망은 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걸. 그것은 인간 존재의 일부이며 삶의 에너지이기도 하다는 걸. 아무리 내려놓으려 해도 마음은 다시 무언가를 바라고 또 다른 결핍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불가능한 욕망을 안고도 삶을 지속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말한다. 욕망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지만 그 고통 속에서 철학이 태어난다고. 그는 삶의 본질은 고통이며 고통을 피하려는 의지가 삶을 움직이게 한다고 썼다. 그 말은 냉혹하지만 동시에 따뜻하다. 우리는 욕망 때문에 아프지만 바로 그 아픔 때문에 삶을 묻고 자신을 돌아보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다. 욕망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는 다만 그 고통에 휘둘리지 않도록 의식의 틈을 만들자고 말한다. 충동에 이끌리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힘. 그것이 바로 철학적 삶의 시작이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다. 욕망에 따라 즉각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바라볼 것인가. 그 작은 틈에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진다.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삶을 집어삼키는 일은 줄어든다. 그 틈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욕망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다. 때로는 실패할 것이다. 욕망에 휘둘리고 충동에 따라 움직이며 후회하는 순간이 반복될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배운다. 어떤 것이 진짜 나의 욕망이었는지, 어떤 것은 타인의 욕망이었는지, 어떤 것은 순간의 감정이었고, 어떤 것은 오래도록 품어야 할 가치였는지. 그렇게 우리는 욕망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게 된다. 삶은 완전해질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은 늘 닿지 않는 곳을 향하고 욕망은 늘 결핍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욕망을 통해 고통을 배우고 고통을 통해 삶을 배우며 삶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인간다움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루를 살아간다. 욕망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건 아직 내일이 있다는 증거다. 완전히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 결핍을 안고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어쩌면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다음 바람을 준비하게 될지도 모른다.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걸어갈 수 있을 뿐이다. 완전히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 결핍이 삶을 망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결핍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사유하게 하고 살아있게 한다. 그러니 오늘도 그 불가능한 마음 하나 품고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자.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 삶이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을 껴안고 살아가는 법을 아는 존재다. 그렇게 오늘도 불가능한 욕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간다. 이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와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다시 글을 쓸 힘을 얻습니다. 댓글 한 줄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이 작은 채널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글을 계속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마음이 닿았다면 꼭 짧게라도 흔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다음 글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